작가의 오늘. 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2월에 들어서니까 좀 선선하지 않나요? 아직도 열기가 상당하긴 한데요. 그래도 좀 낫습니다. 미국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그 시간이 미국에선 슈퍼볼 게임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슈퍼볼 하면 그 오프닝에 나와서 미국 국가 부르는 가수가 대대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위트니 휴스턴이나 마이클 잭슨이나 엄청 대형 가수들이 초대가 돼요. 이번엔 글래디스 나이트라는 가수가 나왔다는데요. 눈물을 흘릴 정도였대요. 근데 얼마나 대단했길래 그러면서 찾아봤는데 노래를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노래하는 중간에 그 군인들의 모습이 살짝 비칩니다. 자막을 보니까 주한미군이었어요. 국가가 나오니까 그 부동 자세로 딱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슈퍼볼을 보고 있나 봐요. 이 군인들 모습이 나오니까 관중석에서는 환호성이 들렸어요. 의도적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보수에서는 주한미군을 철수할까봐 안절부절하고요. 트럼프는 이것을 즐기는 듯이 슬쩍 안심시키면서 꺼내는 말이 이겁니다. 주둔비가 좀 비싸.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상 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조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조PD가 앞에 앉아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요? 앞에 앉아 있나요? 네, 그렇군요. 계속 그렇게 썰렁하게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소환돼서 오는군요. 네. 계속 와야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적극적으로 김 작가의 오늘에 참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뉴스 완장은 어쩌고요? 뉴스 완장은 조금 더 디테일한 거를 다루고 전반적인 뉴스는 김 작가의 오늘에서 다루는 걸로. 언제 할 건데요? 조만간 하겠습니다. 치. 네. 자, 그러면 호주 소식을 짧게 전해드리는 김 작가의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퀸슬랜드 북부 지역에 있는 홍수 소식입니다. 타운스빌이죠.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게 톱뉴스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니까 지역이 물에 다 잠겼더라고요. 학교도 휴교 상태고요. 수백 명의 주민이 대피를 했습니다. 집 앞에 악어가 있는 사진도 올라왔고요. 뱀도 있고요. 월요일 아침부터는 댐 수위가 좀 낮아지기 시작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이 비는 좀 남쪽으로 내려갈 거라고 하는데요.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찰들이요, 그 허미트 파괴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려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타고 온 경찰차가 물에 이렇게 쓸려가는 거예요. 그 경찰들은 구조대가 올 때까지 나무에 30분 동안 이렇게 매달려 있었답니다. 물이 되게 빠르게 불어났대요. 그리고 홍수가 난 집 가정집 동영상을 보니까요. 어른 무릎 조금 안 되게 물이 찼는데 냉장고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고 강아지들은 소파 위에서 주인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물이라도 좀 빠져야 할 텐데요. 그리고 탱크가 보여서 봤더니 군인들이 동원이 돼서 또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가뭄과 홍수가 공존하는 호주. 재난지역에 기부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기비트인데요. GIVIT인데요. 100% 필수품을 구입하는 데 쓴답니다. 물품도 지역 공급자를 통해서 구매를 한대요. 아무래도 재난지역은 상권도 타격을 입었을 테니까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겠죠. 관심 있는 분들은 이 GIVIT를 방문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빅토리아주와 타스마니아주엔 아직도 산불과 전쟁 중입니다. 불이 쉽게 잡히지 않아 큰일인데요. 이곳엔 또 비가 간절히 기다려지거든요. 북부 지역의 비구름이 남부로 좀 내려오면 좋겠습니다. 이 타운스빌 소식은 다시 오전에 뉴스를 잠깐 확인해 보니까 또 업데이트 됐나요? 네, 이번 주말까지 계속 비가 온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비가 올 전망이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비가 1년치의 비가 9일 만에 다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그 내린 비의 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
1134mm 정도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1m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오. 그럼 1m 넘어왔다 그러면 평균 1m인데 그죠? 이게 한쪽으로 몰리고 진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한쪽으로 몰리면 엄청난 양의 지금 비가 온 거죠. 주민들은 수천 가구의 주민들이 지금 대피해 가지고 있는데 대피소가 지금 10,000원이 된 상태라고 네. 합니다. 좀 증설한다고 하지 않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고요. 지금 북쪽에 있는 아주 습한 기운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유지가 되면서 앞으로도 비가 더 올 전망이라고 하니 참 큰일입니다. 네. 지금 그 나라가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타스마니아는 지금 산불 그죠? 그쵸. 뉴사우스웨일즈는 또 가뭄 예. 그리고 북부 퀸슬랜드는 홍수 이 세 가지 자연재해가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요. 네. 새해 인사를 안 했네요. 그런가요? 오늘이 설날이래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제가 우리 설날은 장도 안 오늘입니다. 보고 네. 밖에도 안 나가고 하니까 네. 분위기를 전혀 몰랐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한국에서 카톡이 와서 봤더니 네. 음식 차려놓고 차례를 지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몰랐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제가 또 목소리가 처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날이 더워서 그런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목소리를 올려서 한번 해볼까요? 월요일 오전이에요. 6시 멜번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불이 나서 주민 150여 명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목소리 높여서 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가? 그럼 다시 낮출까요? 네, 네. 22층에서 시작해서 27층까지 번졌다는데요. 15대의 소방차와 60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됐답니다. 이 아파트가 2017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인명피해가 컸던 그랜펠 타워 기억나십니까? 네. 네. 저소득층 입주자와 이민자가 많았고요. 새벽 1시에 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컸다고 하죠. 특히나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스프링클러도 없었고요. 그래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던 일이었죠. 건물 검시관은요. 불이 난 멜번의 아파트가 이 그랜펠 건물과 같은 구조로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불에 타기 쉬운 자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싸구려 자재로. 근데 영국의 그랜펠 타워가 불이 나고 15분 만에 전소됐다고 하잖아요. 이 건물의 건설회사의 제너럴 매니저는요. 방송에 나와서 90%가 콘크리트 패널 구조로 돼 있다고 안전하다고 말했다고 해요. 화재 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자, 드디어 월요일에 로얄 커미션 결과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드디어 그렇습니다. 발표가 됐습니다. 네. 76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는데요. 이 권고안이 시행되면 여러 산업의 그 비즈니스 모델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PD가 좀 조사를 했어요. 조 PD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작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금융권 로얄 커미션에 관한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중간 보고서가 발표되고도 난리가 났었는데 그렇죠. 2월에 최종 보고서가 나온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어제 월요일 그렇죠. 최종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로얄 커미션에서 권고안을 내고요. 그거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또 정부하고 또 야당이 거기에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연결돼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 로얄 커미션에서 나오는 결과는 권고안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강제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그냥 리포트만 그렇게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최종 보고서를 내면 그게 압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사실들이 막 폭로가 되니까 예를 들면 정부가 그 내용을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요. 없죠. 네, 근데 이제 그 수위를 이 권고 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이냐는 실제로 정치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네. 그래서 노동당은 지금 뭐라 그러냐 하면 노동당은 대부분 이거를 수용했죠. 수용하겠다. 예. 수용 안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좀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로 인해서 대출이 막히거나 돈이 말라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노동당은 굉장히 강력하게 네네네. 이거를 수용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로얄 커미션이 이루어지기까지 노동당이 약 26차례 요구를 했고 자유당이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이 요구하면 자유당이 거부하고 이 짓을 계속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밀려서 자유당이 합의를 하고 로얄 커미션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노동당이 거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자유당도 앉아서 그렇군 잘못됐네 하지만 이걸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 만약에 잘못 손대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융권을 손을 댄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금융권을 쪼으면 그 결과가 바로 우리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거나 아무래도요.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기 예.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ABC에서 굉장히 섹션별로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쭉 보고 한번 나름 서머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하죠. 짜잔. 짜잔. 금융권 로얄 커미션 최종 결과 보고서. 짜잔. 네. 네, 첫 번째 섹션을 보면 fee for no service. 그러니까 서비스도 하지 않고 돈을 차징한 경우에 대한 권고 사항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어떤 권고 사항이 있었냐면 금융감독기관에게 금융기관을 형사 고발하라고 권고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지어는 죽은 사람한테까지 그죠? 계속해서 피를 차지한 경우도 발생했고요. 네. 고객들이 이게 무슨 서비스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돈이 빠져나가요. 사실 그거를 네. 잘 확인을 안 해요. 그렇죠. 한때 우리 김 작가가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왜 슈퍼애니메이션 총 금액이 자꾸 줄어드냐고. 그러니까요. 네, 참. 투자해서 버는 돈은 없고 피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금액이 줄어들죠. 다 까먹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얼마 넣지도 않았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렇게 부당하게 차지한 금액을 배상해야 될 텐데요. 이 배상하는 금액이 약 한 8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발되면 그동안 쓸데없이 이유 없이 차진됐던 거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섹션은 슈퍼애니메이션인데요. 슈퍼애니메이션도 굉장히 문제가 지금 많다고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 슈퍼애니메이션의 감독기관을 아식으로 결정을 해서 한 개의 감독기관이 제대로 이걸 감독하는 게 좋겠다. 아식이 뭐예요? 그걸 또 일일이 설명드리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네. 금융감독기관 중에서 아식과 아프라라는 두 개의 감독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식은 그 둘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기관이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있었는데 슈퍼애니메이션은 아식이 앞으로 감독하라 이렇게 권고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아프라하고 아식 두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 금융감독기관에다가 권한을 좀 더 확대를 해서 협력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협력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협력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역할 분담도 해야 되는데 아프라와 아식의 권한을 좀 확대를 해서 네. 민사 처벌 권한을 부여를 해서 슈퍼애니메이션을 핸들링할 때 잘못한 트러스티나 그리고 그 이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슈퍼라는 게 있는데요. 마이슈퍼 계정에서 피를 자문료를 떼는 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마이슈퍼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기엔 시간도 짧고요. 그리고 제가 자세히는 몰라요. 그래서 자손 선생이 오면 물어보도록 하죠. 오셔야 될 텐데요, 그러게요. 빨리. 요즘 너무 바쁘대요. 어허. 큰 건이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연초에. 잘된 일이긴 한데 너무 잘 나가셔. 우리로서는 조금 우리가 아니죠. 청취자 여러분 그렇죠. 입장에서 봐서는 좀 안 좋죠. 그렇네요. 기다리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네. 어쨌든 그 마이슈퍼라는 게 있는데 이 계정에서는 자문료를 못 떼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슈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장을 옮길 때마다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으면 요구하지 않으면 그 직장에서 지정하는 슈퍼를 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슈퍼 계정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면 슈퍼가 분산되잖아요. 그리고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걸 못 찾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네. 그래서 슈퍼애니메이션 계정은 하나만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 이거 누구 잘못이야? 그 책임 소재가 지금 좀 불분명한데 그거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조금 내용이 블러하죠. 잘 이해는 안 되죠, 그렇죠? 저희들이 금융권에 대한 지식들이 별로 없어서 뭐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ABC에서 브리프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를 설명드리니까 한번 들어놓으시면 뭐 나중에 또 다른 얘기가 들리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호주 이 네. 현지인들은 다 알아들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어릴 때 뉴스를 보면 다 알아듣습니까? 그 이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요? 말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음모론으로 원하십니까? 뭐든 좋습니다. 음모론으로 보면 일반인이 자세히 알면 안 좋겠죠.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용어를 어렵게 써서 모르게 해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겠죠. 강하겠죠. 이까인. 네. 그럼 되겠습니까? 그건 음모론이고요. 네. 나름 이유가 있겠죠. 그런 얘기 비슷한 거 들어봤어요. 그런가요? 그 변호사님들. 그렇죠. 한국의 변호사들이 쓰는 용어나 판사들이 쓰는 이 법률계에서 쓰는 용어가 어려운 이유는 자기들만의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거지같이 어렵게 쓴다는 그런 적이 얘기가 있는 있습니다. 것 같아요. 네. 다음 섹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션은 Farm and Small Business, 그러니까 농장과 스몰 비즈니스 섹션의 권고 사항입니다. 지금 그 농부들이 은행으로부터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대표적인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번 뱅킹 로얄 커미션을 하는 동안에 농부들이 가장 큰 로비 단체였다고 합니다. 이거 해야 된다. 좀 이거 좀 어떻게 손봐야 된다. 이렇게 한 단체 중에 하나가 바로 농부들입니다. 농부들이 문제가 많았었나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땅 그 농자금 융자를 받았다가 땅을 뺏기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그 중간 보고서 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이 났습니다. 농부들이 쫓겨나고 뭐 이랬다는 뉴스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가장 큰 로비 단체가 농부였고요.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들이 또 상당히 은행으로부터 조금 뭐라 그러죠? 좀 뜯긴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권고 사항이 나왔었는데요. 정부가 National Farm Debt Mediation 제도라는 거를 도입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거기 기사에. 네. 이게 뭐 상당히 뭐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드디어 됐다고 이렇게 기사가 난 걸로 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제 요구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안 하고 버티다가 이분 그거 나오면서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그걸 수용하게 된 모양인데요. 이건 뭐냐 하면 대출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농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이게 미디에이션이니까 중재겠죠. 그 네. 은행과 농부 사이에서 어떤 거를 중재하는 일방적으로 농부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중재 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권고안에 보면 대출해주는 은행이나 그죠 금융기관이 농부들한테 대출을 해줄 때 땅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게 있는데요. 네. 그 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대출해 주는 사람들이 그걸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출해 주는 사람은 땅의 그 밸류를 저평가하면 자기들한테 유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좀 농부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는데 이걸 독립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도 아니고 농부 쪽도 아닌 제3자가 이걸 밸류에이션을 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농부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그 대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농부들이 은행과 이야기할 때 뱅커들하고 그러니까 은행원하고 농부 사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사항에는 이런 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 있는 농부들하고 딜할 때는 농사를 잘 이해하는 은행원으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상대하도록 하라. 이런 권고사항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비즈니스에 대한 권고사항 중에 하나는요. 오스트레일리아 뱅커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단체가 협회가 있는데요. 네. 그 은행협회겠죠. 네. 그 은행협회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규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좀 바꿔라. 그죠?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 그 분야를 조금 확대하라고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오스트레일리아 뱅커스 어소시에이션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기존에는 스몰 비즈니스의 기준이 20명 이하 그 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으면 스몰 비즈니스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 권고안에는 이 20명을 100명으로 늘려라. 그래서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스몰 비즈니스로 차이가 엄청 많네요. 그렇죠. 20명하고 100명하고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권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100명 이하 정규직과 대출 금액이 500만 달러 이하면 스몰 비즈니스로 규정을 하고 처리하라. 그 규정을 바꾸는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뱅커스 어소시에이션만 바꿔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 통계청도 바꿔야 되고요. 각종 통계 수치가 다 어떻게 돼 있냐면 고용주가 없는 경우, 그렇죠?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를 빵명이 1명에서부터 20명까지를 스몰 비즈니스를 보고요. 20명 이상에서 199명까지를 미디엄 사이즈로 보고요. 그리고 200명 이상이 되면 라지 코퍼레이션으로 봅니다. 대기업으로 보는데요. 이 규정이 이런 기준이 그 호주 전체의 기준인데 뭐 이쪽 뱅크만 바꾸라 그래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기준들이 좀 통일돼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손볼 게 굉장히 많게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그 자손 선생하고 방송을 하면서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스몰 비즈니스가 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뭐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뭐 통계 자료가 어떤 게 있나 제가 잠깐 찾아봤습니다. 네. 찾아보니까 뭐 최근 자료가 없어요. 2015년 자료가 다인데 요거 한번 알아놓으시면 호주의 뭐라 그러죠? 비즈니스의 구성 요소를 잠깐 이렇게 엿볼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이런 거 들어놓으시면 호주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이런 걸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5년 스몰 비즈니스 통계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인데 직원이 없어요. 직원이 없는 경우가 한 128만 4,615 업체.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전체 비즈니스에서 약 60.6%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상당히 많은데요? 굉장히 많죠. 반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면 마이크로 비즈니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전체 대기업까지 다 때려 훔쳐서 개수, 그냥 회사 개수만 따지는 거예요. 회사 개수만 따져봤을 때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없는 경우가 약 60.6%를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명에서 20명까지 고용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는 얼마냐 하면 78만 1,908개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중에서 약 36.8%. 실제로 이 두 개 합치면 90%가 넘어요. 뭡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이름만 쭉 늘어놓고 보면 약 90% 넘어가 스몰 비즈니스다. 그죠? 근데 뭐 100명 미만으로 또 바꾸는 거는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약 뒤에 한번 보시죠. 고용 인원이 20명에서 한 199명 사이, 그렇죠? 네. 200명 미만 미디엄 사이즈 회사인 경우에는 5만 995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약 2.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요걸 좀 늘리라고 100명까지 늘리라고 한다 그러면 이 5만 개의 업체 중에서 제가 보기엔 3분의 1이나 그렇죠? 한 반 정도는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까지 포함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명은 너무 작다는 거죠. 스몰 비즈니스 보기는. 그러니까 100명까지도 스몰 비즈니스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권고를 했겠죠. 높은 분들이 하셨으니까 어련히 알아서 했을 거예요. 100명은 많은데요. 좀 많죠.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돈 대출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니까 좀 얘기가 다를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스몰 비즈니스를 규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면 좀 혼란이 오겠죠. 그다음에 2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약 3,717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 비즈니스 중에서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비즈니스 숫자를 가지고 얘기는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비즈니스들이
사람을 얼만큼 고용하고 있나 이게 더 중요하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고용 효과가 어느 정도 있냐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 일하는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나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나 소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조금 좀 블러하게 이제 좀 뭐라 그러죠? 이게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라 그래서 뭉뚱그려서 이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20명까지 고용하고 있는 업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업체가 지금 고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 20명 이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고용하고 있는 전체 고용자 수가 몇 명이냐 하면 472만 2천 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고용자들 중에서 약 44%를 많네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44%를 이 스몰 비즈니스에서 고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손 선생이 맨날 또 얘기하는 것 중에서 뭐냐면 미니멈 웨이지를 올리게 되면 이 44%를 고용을 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들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적당히 봐서 뭐 페널티 레이시나 이런 걸 조절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면 고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 스몰 비즈니스 중에서 혼자 일하는 사람 120만 명 정도를 빼내고 나면 그죠? 한 350만 명 정도가 그죠? 그래도 20명 이하 업체에서 고용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디엄 중견기업은 한 몇 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냐면 260만 8천 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약 24%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들어서 이 수치가 많이 바뀌었지 않았을까? 3년 동안. 왜 그러냐 하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죠. 경제 구조도 많이 바뀌었고 우보도 많이 생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지난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한번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몇 명을 고용하고 있냐면 339만 5천 명을 고용하고 있어서 32%를 고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스몰 비즈니스하고 대기업이 약 한 80% 그러니까 6%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산업 구조를 보게 되면 호주는 중견기업이 살아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스몰 비즈니스 얘기가 나왔길래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통계 자료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뱅킹 로얄 커미션에서는 이런 스몰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이렇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 사람들의 대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완화해 주겠다는 의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부분에 보면 이제 고객 배상 컴펀세이션입니다. 컴펀세이션에 대한 권고 사항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보상제도 그러니까 컴펀세이션 스킴이라는 걸 수립을 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은 고객 사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적 손해를 받아 이 제도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법원이나 조사위원회 같은 데서 고객 이익을 위해서 판결을 내렸거나 오스트레일리아 파이낸셜 컴플레인츠 어토리티가 판결하면 이 제도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한테 해를 끼친 금융기관이 파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못 돌려받는답니다. 아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이렇게 보상하라고 판결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상을 안 하고 버티는 게 있나 봐요. 밀려 있는 게 있나 봐요. 그게 약 한 3천만 불, 한 300명의 고객과 스몰 비즈니스가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 제도를 통해서 일단 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네. 다음 섹션은 금융 분야 감독기관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이 ASIC와 APRA라는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요. 두 개의 기관이 아까 김 작가님 잠깐 말씀을 하셨다시피 잘 협력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임 영역을 좀 더 선명하게 나누어서 진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기관을 조져야 되는지 이거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프라는 은행 건전성 감독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아식은 규제 활동과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잘못을 밝히는 쪽에다가 집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식에게는 대기업의 불법을 발견했을 때 지금은 통상 그냥 위반 경고만 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고만 하지 말고 법적 대응을 해라 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섹션은 또 지금 이게 옥상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금융권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권이 있는데 금융권을 감독하는 게 아식과 아프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아식과 아프라가 잘 감독하는지 그 위에 또 감독기관을 또 하나 만들겠다. 있어야죠. 그래서 독립적인 감독기관을 만들어서 이 감독기관을 감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금융권 로얄 커미션을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짜증났던 거는 그동안 아프라와 아식은 뭘 하고 있었나. 그죠? 여기저기서 폭로가 터지면서 그때서 뒤에 가서 조사한다고 생 난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간 10년간 뭐 수십 년간 아니면 수년간 그런 불법적인 일이나 아니면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금융감독기관에서 뭐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책임을 지고 몇 명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지난번에 자손 선생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열을 낸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 금융감독기관이 잘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새로운 감독기관을 만들어서 1년에 2번씩 이 사람들의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하는 걸로. 1년에 2번이요? 네. 빡센데요. 빡세죠. 이제 빡세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1년에 2번 리포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거기에 더해서 매 3년마다 로얄 커미션이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네. 로얄 커미션이 있고 나서 3년 동안 네. 이 두 기관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얼마만큼 좋아졌는지를 확인하는 리포트를 또 매 3년마다 아하. 하는 걸로 지금 권고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이게 뭐 될지는 모르죠. 권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근데 일을 이렇게- 많이 줘야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연방 법원의 권한을 확대해서 감독기관에 의해서 적발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연방 법원에서 형사 범죄로 다룰 수 있도록 권한을 오. 하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힘이 있죠. 그렇죠. 네. 대기업들은 정신 좀 차리겠죠. 네. 그렇게 되면 제가 대기업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대기업을 문제 삼는 거죠. 알아요. 네. 자, 다음은 모기지 브로커에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자, 모기지 브로커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금융기관을 끼고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넣고 네. 고객이 왔을 때 이 상품이 당신한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게 되지요. 근데 지금 구조상 이 모기지 브로커한테 주는 커미션은 누가 주냐면 금융권에서 줍니다. 그러면 이 모기지 브로커는 뭘 내다 팔겠습니까? 은행 커미션 많이 주는 은행 상품. 딩동 맞추셨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한테 커미션 많이 주는 상품을 팔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니까 고객의 이익은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커미션 많은 것만 생각을 해 왔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 구조가 고객이 많이 빌리면 커미션도 커지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놔서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되겠다. 로얄 커미션에서는 지금 현재 커미션 베이스로 움직이는 거를 피 베이스로 바꿔야 된다. 커미션은 뭘 팔았을 때 퍼센테이지를 주는 걸 거고 피는 서류를 작성하고 대신 일을 해줬으니까 일정 금액을 주는 거겠죠. 그래서 피 베이스로 바꿀 거를 권고하고 그 피를 누가 내도록 하는 게 좋으냐 하면 빌리는 사람, 대출자가 피를 모기지 브로커한테 주자. 모기지 이렇게 브로커한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 모기지 브로커한테 돈을 줍니다. 그죠? 피를 주고. 수고료? 그렇죠. 수수료? 수고료? 그렇죠. 자문료가 되겠죠. 나한테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을 구해와서 나한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피를 저한테 받지 않습니까? 그럼 저한테 받고 은행한테는 받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굳이 은행의 이익을 대변해서 상품을 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가장 좋은 상품을 팔아야 그래야 다음에
이 소문이 입소문을 타고 나면 자기한테 손님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 통해서 좋은 상품 소개받았다. 그래서 이 fee를 대출자가 내는 걸로 바꾸자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출자가 돈을 내야 된다는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아, 그렇게 해서 그 잘못된 구조가 바뀐다면야 뭐 우리가 감수해야죠. 그렇죠. 커미션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트레일 커미션이라 그래서 한 번 이 사람을 은행에 소개시켜 주고 나면 이 사람이 모기지를 갚는 동안 모기지 갚는 금액의 일정 금액을 계속 받습니다. 예를 들어 30년짜리를 하면 30년 동안 받고, 그죠? 뭐 10년짜리를 하면 10년 동안 받고,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몇 년간 계속 받는 커미션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upfront 커미션이라 그래서 내가 한 건 소개시켜주면 한 방에 먼저 일정 금액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사마다 다 다르죠. 은행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데는 업프론트를 많이 주고 어떤 데는 트레일 커미션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트레일 커미션을 폐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기지 브로커 하시는 분들이 한 번 소개해주고 계속 돈을 받는 이런 커미션 제도는 없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3년간 일시불로 받는 커미션에 대한 폐지 여부를 계속 리뷰를 해서 이 피를 은행이 내게 할 것인지 대출자가 부담하게 할 것인지를 3년 동안 리뷰를 해본 다음에 3년 뒤에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상당히 지겨우셨죠? 근데 네. 이게 우리 실생활에 완전 밀접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겹더라도 조금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지막은 차량 구매, 그러니까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또 여기에 대한 또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차량을 사다 보면 그 딜러가 여러 가지 보험들을 같이 껴서 파는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대요. 저는 모르겠는데 타이어하고 림 그 있지 않습니까? 휠에 드는 보험이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을 추가로 이렇게 얹어서 상품을 파는 게 있나 봅니다. 근데 그거 커미션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런 것도 보험이 있어요. 네, 그러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보험이라고는 기본만 들어봐서. 차를 싼 걸 사서 그런가요? 비싼 거 사면 그런 것도 있나요? 두나 봐요. 네, 어쨌든. 참 얘기하고 보니까 우울한데. 네. 다른 세상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딜러가 거기에서 수익을 좀 많이 올린 게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식이 받을 수 있는 커미션의 한계를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상품뿐만이 아니고 보험 상품과 금융 상품을 차량 딜러가 같이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금융 상품에 문제가 있으면 보통 딜러들은 은행들한테 떠넘겼습니다. 뭐 우리는 그냥 판 거니까 몰라. 그래서 은행 가서 확인하시오. 이렇게 얘기가 됐었나 봐요, 지금까지. 근데 이것도 책임 소재를 딜러도 같이 지는 걸로 하라. 조심스럽겠네. 뭐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금융 상품을 이제 제한할 때도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 뭐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ABC에서 정리해 놓은 금융권 로얄 커미션의 최종 보고서를 요약해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뭐 자순 선생하고 했으면 좀 더 재밌게 네. 자순 선생이 좀 더 뒷얘기를 많이 해 주셨을 텐데 자순 선생 오라고 좀 댓글 좀 남겨 주십시오. 그러면 바쁜 일 조금 제껴놓고라도 오지 않을까요? 뭐 네. 76개 이 권고 사항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권고사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정부하고 야당이 싸우겠죠.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노동당이 다음에 집권하게 되면 이 네.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다 실행을 해버리겠죠. 그리고 자유당은 이 중에서 이건 좀 빼고 저건 빼고 해서 타협을 하겠죠. 아하. 네. 지금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요게 발표되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네. 하나는 잘못된 건 고쳐야지.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되면 돈줄이 말라서 우리 딸이 집을 사야 되는데 대출받기가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뭐 이러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집값이 하락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뱅킹 로얄 커미션으로 해서 금융권을 쥐어짜면
대출 규제 강화 뭐 이렇게 해서 서민들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고요. 네. 뭐 한 가지 네. 원리 원칙을 지키면 이 세상은 잘 못 살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네. 근데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요. 네. 작은 소리는 오히려 무슨 소린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네. 잠자기가 쉽지 않고 네. 오히려 큰 소리가 네. 잠이 솔솔 오네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연락의 조사회가 얘기했더니 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내가 소리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소리가 오히려 작으면 잠이 네. 안 온다. 네. 아, 책을 좀 크게 읽어야 될까 봐요. 근데요. 뭔 얘기를 지금 하시는 조 건지. PD 막 목소리가 엄청 성량이 큰데 네. 그걸 막 얘기하니까 네. 오, 막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네, 여러분 머틀 키즈 클럽이 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네. 재활용 병이나 캔을 기계에 넣으면은 왜 10센트씩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영수증 끊어주면은 그거 우르스 가서 바꾸잖아요. 돈으로. 그걸 아이들이 클럽을 조직한 겁니다. 애들끼리요? 네. 재활용 용품을 이렇게 처분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한대요. 네. 가져가 그러면은 거기 가서 가져갖고 오. 그걸 대신 처분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러면 걔네들이 돈을 벌죠. 그럼 보틀뿐만이 아니고 딴 것도 갖다가 처분을 해줘야 되겠네요, 걔네들이. 서비스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틀 네. 플러스 딴 것도 하겠군요. 그럴 네. 수도 있죠. 이게 재밌잖아요. 그러네요. 사회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직업이 자꾸 탄생하는 거예요. 이거 한국의 어른들은 네. 애 새끼들을 넝마중이 맹들 거야. 뭐 이럴 것 그럴 같은데. 수도 있죠. 넝마주의 만들 거냐고 이제 막 혼내겠는데요. 그럼요. 어른들은. 한 소리 네. 나오죠. 네. 근데 이제 이걸 하는 애들은 또 재밌대요. 뭐 조금 푼돈이 생기니까. 하니까 돈도 벌지. 그러니까 네. 재밌대요. 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문제가 있어요. 네. 이렇게 클럽을 조직해서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네. 아이들이 그냥 막 주스러 다닙니다. 아, 직업적으로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 남의 집 쓰레기통도 뒤지고 아하.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CCTV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군요. 이게 재활용통 내놓는 날 네. 동네 노인들하고 애들이 재활용 통을 엎어서 다 뒤지고 다니는 그런 아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큰 봉투를 자전거에다가 이렇게 메고 네. 집집마다 돌아다녀요. 재활용 그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네. 그래서 있으면 꺼내서 자기 주머니에 담고. 네. 그런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안 나타나세요. 이거는 길거리 네. 가다가도 볼 수 있어요. 많습니다. 네.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돈을 버는 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지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네. 그 카운슬 관계자는 뒤지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 말은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근데 당장 그걸 돈이 되니까 뭐. 어떻게 막겠어요, 이걸 네. 또. 이 보십시오. 제도 하나를 바꿨더니 별게 다 생깁니다. 보세요. 이 그 보틀에서 10센트를 리펀드 해주는 이 제도가 일단은 고객은 10센트를 내고요. 네. 누구한테 냅니까? 오럴스나 이런 데 그 가게에다 내겠죠. 10센트를 내고 그다음에 그 병을 모아서 들고 가서 내 시간을 들여서 내 기름을 떼서 고객한테 다 전가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포장을 그렇게 합니다. 이 자연을 보호하고 뭐 리사이클을 하고 좋습니다. 하십시오 했죠. 그래서 그거를 보틀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리턴하죠. 이 리턴율이 40%도 안 된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럼 보틀 리턴율이 40%도 안 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00%의 돈을 우럴스한테 다 줬어요. 10센트를 다 줬는데 잡일까지 우리가 해. 잡일을 우리가 다 하고요. 걔네들은 가만히 앉아서 60%를 버는 거예요. 그럴 수 있네. 이런 제도 만들어 놓고 이게 자연을 보호하니까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들을 넉마주의를 만들죠. 할아버지들은 이거 용돈 버시겠다고 쓰레기통 뒤지고 다니죠. 이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의의가 없어서 진짜 짜증나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네. 2,000불을 번답니다, 주에.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들. 자,
생각해 보십시오. 2,000불을 벌려면 이 통을 몇 개나 주셔야 됩니까? 2만 개? 자, 이제 또 보세요. 이렇게 2만 개인가? 2만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또 기부하기 위해서, 네.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위해서 네. 열심히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또 이거를 모아서 네. 결혼식을 하겠다고 바누아투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아, 네. 병 80만 개를 모으는 거를 목표로 모으고 있답니다. 80만 개. 네. 자, 이렇게 되면 보십시오. 또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이렇게 해서 한 뭐 수천 개를 주워온 사람이 그 리턴하는 기계 앞에 섰어요. 자,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화딱지에 나서 그냥 그 통을 다 쓰레기통에 쳐넣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리턴율은 어떻게 됩니까? 더 줄어들겠지요. 정말 전에 우리도 네. 해봤잖아요. 네, 짜증나서- 기다리다가 짜증나서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네, 쓰레기통에 다 제가 다 집어넣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선 병 안 샀죠. 그다음부터 병을 안 사죠. 병을 안 사게 만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이게 뭡니까? 사람들을 줄 세우고 어떤 심한 경우에는 40분 이상 기다려야 돼요. 맞아요. 그 진짜 트롤리 끌고 와서 트롤리 두 개인가요? 세 개인가요? 그거 끌고 와서 넣는 사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 고객들한테 다 떼낸겨가지고 이 짓을 하게 만드냐고.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십시오. 컴퍼니들이 훨씬 더 이문이 남는 쪽으로 모든 제도가 바뀝니다. 뭐냐 하면 이메일로 빌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아, 이메일로 빌 받으시면 뭐 고지서를 잊어먹지도 않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은행 스테이트먼트 다 온라인으로 받으라 그러잖아요. 자,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그 찍는 종이 비용 엄청나게 세이브 되거든요. 자, 그거 우리한테 오나요? 안 오지요. 자, 우편료 다 세이브 되죠. 그거 돈, 그냥 컴퍼니가 남는 돈이에요. 그거 다 그게 우리한테 아. 옵니까? 네. 안 오지요. 그래서 엄청나게 남죠. 자, 근데 내가 어디 증빙 서류를 내야 돼요. 그래서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토너 사야 되죠. 내가 프린트 돌려야 되죠. 내가 프린트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 갖고 갑니다. 우리 거부할까요? 뭡니까 이게? 우리 메일로 달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 자연 보호가 안 되죠. 그게 아니고 안 하는 만큼 깎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만 몇 센트라도 꼬박꼬박 그 뱅크 키핑 피는 10불씩 떼가면서 그죠? 스테이트먼트 비용 그 우편료까지 해서 한 2불 50씩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 자,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 조 PD 대단해요. 그런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좋겠어요. 갑자기 화가 확 내, 더워 죽겠네. 네. 자, 지금 가끔 찌깍찌깍찌깍 이렇게 잡음이 들릴 수 있는데요. 그건 너무 더워서 부채질하는 소리입니다. 이해해 네. 주십시오. 네. 다음 넘어가요? 네, 넘어갑시다. 인도인 남매가 배우자 비자를 신청해서 호주에 정착하려다가 사촌의 신고로 경찰에 수사를 받게. 사촌의 신고. 네, 이거 같은 가족인데 어디 네. 이렇게 신고를 하죠? 뭐 할 수도 있죠. 뭐. 어. 사이가 근데- 나쁜가 보죠. 근데 그런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며요. 맞다, 배 아팠나 보다. 이게 남매래요. 남매가 돼서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위장 결혼인데 남매가 위장 결혼. 근데 이제 그 남자인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았고 그쵸. 가족도 하고 다 여기 살고 있었대요. 네네네. 네, 그래서 자기 여동생인가요? 뭐 누나예요. 누나인가요? 아, 네. 누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짓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신분을 완전 세탁을 해서 네. 비자를 신청했다고 해요. 네. 네. 근데 이 외에도 뭐 가짜 결혼 비자로 밝혀져서 뭐 취소된 사람들이 164건이나 된대요.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배우자 비자가 굉장히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명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고요. 또 배우자 비자를 금방 안 줍니다. 이게 까다롭다고 불만을 터뜨릴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네. 아니고 네. 저하고 위장 결혼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지금? 왜 우리가 그랬다 그래? 네, 비자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만드신 거죠. 이런. 그렇죠. 그분들도 나름대로 desperat하다 그러죠. 아주 비자가 필요했던 거죠. 뭐 그럼요. 한편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영화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제가 좋아하는 그린카드? 영화 그린카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네. 그 그린카드에도 그런 게 나오듯이 사람마다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욕할 수 없습니다만은 맞아요. 그래도 어쨌든 제도를 지키지 않은 사람 때문에 점점 까다로워지는 건 사실이죠. 네. 네. 자, 이렇게 또 당사자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아예 이걸 직업적으로 이민 대행사가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호주 방송에서도
이번이 아니죠. 오래됐죠. 호주 오래된 방송. 얘기입니다. 예, 네. 호주 방송에서 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아주 그냥 깐깐하게 아주 네. 아니라고 막 부정을 하더라고요. 네. 하겠죠, 부정. 네.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럼 네. 누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완전 찍혔어요. 네. 막 요주의 인물로 됐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한국계 에디 캉이라고 해. 이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네. 기사에 나왔습니다. 네, 많이. 뉴질랜드 시민권자래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곧 추방을 당할 위기에 있답니다. 네. 아, 이 사람은 호주에 있으면서요. 457 비자를 해주겠다면서 일자리와 뭐 비자 명목으로 돈을 받고는 비자도 안 해줘, 일자리도 안 해줘 이래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된 사람인데요. 네. 2013년도에 다른 그 이민 법무사가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ABC 방송에서 취재도 집중적으로 했고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이민 사기를 벌여온 중국계 여성도 체포됐다고 합니다. 네. 작년 말부터 이민 사기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했나 봐요, 호주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벌써 여러 명 체포가 된 상태라고 하네요. 네. 아이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게요. 네.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요. 제대로. 네. 우리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거? 또 진짜 그 사람 지금 잘 살고 있나요? 모르지요. 네. 때는 봐야 허러. 1995년도인가요? 6년도인가요? 5년 정도 되나 봅니다. 1995년도에 캠시의 모 이민 법무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관광 비자로 와가지고 신혼여행 왔었나요? 신혼여행 왔었죠. 그러면 96년도군요. 네. 신혼여행을 와서 혹시나 호주에 살 수 있을까 그러고 가서 여쭤봤더니 제 모든 경력과 뭐 조건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 아저씨 하시는 말. 넌 말고. 넌 말고. 일단 와이프를 고등학생으로 만듭시다. 중졸 아니었나요? 중졸이니까. 중졸로 만든 다음에. 네, 네. 예. 뭐 식당 취업해서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돈으로 100불을 뜯기고 저희들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호주에 와서 이제 다시 들어와서 안 내용입니다만은 그분이 사라지셨다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참.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거 잘못하면 당할 수도 있었다는. 그랬죠. 네.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호주 국경 통제국이 사우디를 탈출한 여성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타겟한 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조 PD가 좀 해주시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네.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젊은 여성들이 네. 탈출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 10대 여성인 라하프 모하메드라는 여성이 네. 타일랜드에 있는 공항 호텔에서 이민성 직원과 대치하는 내용이 SNS를 통해서 나가면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네. 그래서 이 여성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탈출해서 타일랜드를 거쳐서 호주를 들어오려고 그랬었는데요. 이민성 직원들이 들이닥쳐서 이 여성을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로 돌려보내려고 네.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대치하고 있다가 난민 신청을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유엔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호주로 올라 그랬는데 호주에서 이민 심사하는데 그 난민 심사하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호주에서 이렇게 개기고 있었더니 캐나다에서 그냥 난민 비자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지금 캐나다에 가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여성이 그 난민 지위를 신청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좀 특이한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메일 가디언십이라 그래서 네. 여성은 남성의 보호나 관리 없이는 혼자 단독적인 행동을 못하게 돼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은 어릴 때는 아버지, 형제로부터 거기다가 삼촌, 친척 남성들로부터도 감시와 관리가 되고요. 오호.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애를 낳고 나서는 남편 그리고 자식 아들로부터도 통제나 감독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예전에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유럽에 사는 그런 뭐라 그러죠? 무슬림 가족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도 보면 아버지가 아파서 자기 딸을 그 관리를 못하게 되자 네. 큰아들을 앉혀놓고 이제 네가 가장이다. 네 여동생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오빠가
쓸데없이 그 자기 여동생이 일하는 데를 따라다니면서 여동생이 남자를 만나나 딴짓 하나 안 하나 이거를 감시를 하더라고요. 걔는 뭐 일도 안 한답니까? 그러니까 그 영화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과장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네.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우디아라비아의 젊은 여성들이 탈출을 해서 네.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나 봅니다. 라하프 모하메드란 여성도 호주로 오겠다고 처음에 계획하고 비행기를 이제 중간 트랜짓을 한 거죠. 네. 타에서 하다가 이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최근에 이제 국경 관리국이 왜 이제 비난을 받냐 하면 호주에 입국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이 혼자 오면 이 이민국 직원들이 물어본다는 거죠. 남자는 어디 갔어? 왜 너 혼자 왔지? 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호주 사람들 정서에서는 그럼 물어보면 안 되죠. 개인적인 사안인데. 근데 뭐를 우려하냐면 혼자 여행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은 난민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김 작가 읽은 타이틀에 타겟한다는 게 공항에 입국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입국한 여성들에 대해서 이민국이 타겟을 하고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심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여행하는 걸 허가받았어. 아니면 나 가디언, 그러니까 남편이나 뭐 아니면 뭐 누구로부터 허락을 받았어. 이러면 어느 정도까지 물어보냐면 전화번호 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확인하거나 SNS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뭐 이런 거를 지금 호주 이민성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드포스라 그러는데 이제 국경 관리국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쪽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호주에 입국한 사우디 여성이 검색이 걸렸겠죠. 걸려서 나는 난민을 신청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힌 후에 돌려보내졌다는 거죠. 난민 신청하겠다 그러면 보호를 하고 난민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따가 돌려보내버렸어요.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여성이 와가지고 난민 신청하겠다고 이제 의사를 밝히고 이 여성을 수용했다가 한국을 거쳐서 호주를 왔는데 한국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한국 인천공항에서 그 독일에 사는 이런 사우디 여성들을 돕는 인권 단체가 있나 봅니다. 그쪽 변호사하고 나 쫓겨나서 한국 인천공항에 와 있어가 마지막 연락이었고 그 뒤에 그 여성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유당이 굉장히 지금 그 뭐라 그러죠? 강조하고 있는 거는 우리는 국경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 노동당하고 달라. 노동당 때는 엄청난 보트 피플이 와서 뭐 지금 물에 빠져 죽었지 않았어? 근데 자유당 때 그런 거 한 건도 없지.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난민 심사를 국외에서 진행하면서 호주로 절대 배 타고는 올 수 없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게 많이 줄었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도 보면 그 자유당의 정책 중에 하나지 않나. 그래서 인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말도 안 된다. 도망 나와서 그 나라에서 못 살겠다고 그 나라에 있으면 자기는 죽을 것 같아서 나와서 탈출한 사람을 어떻게 그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냐. 쫓아낼 수가 있느냐. 이 말이 난민 심사를 하든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호주에는 한 80여 명 정도의 사우디 여성들이 호주 내에서 난민 신청을 해서 브리징 비자로 지금 체류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호주 내에서도 좀 불안하다고 합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남성들이 또 뭐라고 그러나 봐요. 지금 너네들 가라 다시. 아니 여기 호주에 사는 사우디 출신의 남성들은 아직도 그런 마인드랍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네. 쉽게 고쳐지지는 않을 것 같죠. 각 이제 이런 에스닉 그룹들에서는 그 나라의 전통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근데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와요, 지금. 선거 기간이잖아요. 그렇네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최근 이거 말고 요번에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인도 커뮤니티가 또 타겟이 됐었어요. 인도 커뮤니티가 저희들이 뉴스로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다월이라는 게 있어요. 다월이. 이 발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월이라는 게 뭐냐면 지참금입니다. 그래서 호주에 영주권이 있는 남성이 인도에 가서 그 여성을 결혼해서 데리고 와서 배우자 비자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이제 결혼할 때 신부 쪽에서 남성한테 돈을 엄청나게 줘야 되나 봐요. 거기다 호주로 간다는 그 때문에 남성 쪽에서 돈을 더 요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데려다 놓고 여성을 인질로 해서 인도에 있는 처갓집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성을 학대한다. 그래서 거기서 탈출한 여성이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결혼 비자가 깨지면서 인도로 다시 출국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심층적으로 다뤄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요 다음 이어지는 뉴스가 네. 요거는 지금 거꾸로예요. 또 이제 그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지금 난민 출신의 호주 축구 선수가 한 명이 있습니다. 네. 하킴 알 아라비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 이 친구가 바레인 출신인데 네. 난민 출신이에요. 이 친구가 3년 전에 이제 난민 지위를 부여받고 3년 있다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영주권을 받고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요. 네.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네.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그 공항에서 체포가 됩니다. 왜? 이 친구가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이유가 뭐냐면 바레인에서 경찰서에다 방화를 했다라는 죄목으로 10년형을 그 언도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있을 때 받은 게 아니고 이 친구가 탈출을 하고 나서 골석 재판이라 그러죠. 이제 그 범죄자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하는 거 골석 재판이라 그러는데 골석 재판으로 해서 10년형을 언도받았는데 이 친구가 그 바레인에 있으면서 축구선수 국가대표였답니다. 국가대표로 운동을 하다가 경찰서 방화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다가 구타를 당하고 그리고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난민 지위를 신청받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왜 잡히게 됐냐 하면 바레인 정부가 이 친구를 인터폴에다가 적색 수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적색 수배를 해서 그게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태국에서 이제 보니까 이 친구가 인터폴 적색 수배가 돼 있으니까 잡아넣은 거죠. 근데 2015년 이후로는 인터폴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거나 난민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나라를 도망쳐서 난민 신청을 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에 대한 적색 수배는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적색 수배가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영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호주 시민권자가 아니다 보니까 외교적인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 사람이 국적이 오스트레일리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머리스 페인 외무부 장관이 태국에 가서 태국 외무부 장관하고 이제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하고 그죠? 좀 돌려보내달라 이런 요청도 하고 지금 호주 축구협회 그리고 피파 그리고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까지 나서서 이 친구를 지금 구명하겠다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해의 오스트레일리안으로 선정된 왜 그 태국 소년을 구한 의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예를 들면서 아니 우리 호주 사람이 가서 너네들 국민을 구해주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저께 보석 신청을 했는데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법정에 출두하는 이 친구가 고함을 지릅니다. 내 아내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사랑한다고. 그리고 저는 강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화 대사 같네요. 그러게요. 참 신혼여행 갔다 이런 일 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게요. 거기에다 덧붙여서 저를 바레인으로 보내지 마세요. 바레인은 저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근데 태국 정부는 이건 법정 싸움이니까 바레인에 가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정에서 다퉈라. 뭐 이렇게 태국 정부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똑같은 얘기죠. 한쪽에서는 이 난민을 좀 보호하겠다고 움직임이 있고 네. 사우디에서 오는 여성들은 쫓아내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네. 두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이거 알아요? 몰라요.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유전자 검사로요. 네. 그 암이 있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저기 안젤리나 졸리. 네. 안졸리나 졸리가 조사를 했더니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맞아요. 있다 그래서 잘라버렸잖아요. 네네. 안타깝게도. 네. 너무
우악스럽게 말씀하시네요. 네. 근데 수명까지 알 수 있다잖아요. 수명을요? 네. 진짜요? 네. 에이. 그래서 네. 근데 조 PD는 이런 검사를 받고 싶어요? 아니요. 왜? 왜요? 그럼 받으면 뭐해? 내일 아침에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데. 알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알면은 네. 예방할 수 있잖아. 뭘? 그리고 대비할 수 있잖아. 뭘요? 이렇게 들어봐요.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은 네. 아유 괜히 그냥 스트레스만 되지 신경 쓰이고 그냥 모르고 있다가 네. 그냥 닥치면 뭐 치료하고 안 되면 뭐 죽는 거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조 PD는 어때요? 그러니 그걸 왜 알아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검사를 했는데 110세 나왔어. 와, 근데 내가 돈이 별로 없어. 돌아버리지 않나요? 그거는 이거? 너무 슬프다. 가진 게 별로 없어. 근데 수명은 110세가 나왔어.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어쩌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모르고 살아야지. 그걸 뭐 그지. 맞아요. 만약에 이게 유전자 검사로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매트릭스 세상에 사는 게 아닐까요? 프로그램으로 나는 몇 살까지 살아. 이렇게 딱 이렇게 결정이 된 게 아닐까요? 참. 그게 참 유전자에서 그걸 알 수 있다니까 네.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이거는 스캠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장사하려고? 그렇죠. 요즘 유전자 조사 이런 걸로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 제가 강연하시는 분을 한번 봤는데 어이없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피해서 뭐 밥을 이렇게 먹고 있고 우리 자식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뭐 비타민을 어떤 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뭐야. 그렇게 해서 네. 살면 뭐 할까? 네? 아니 그렇게 해서 오래 살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산다는 거죠. 아, 건강하게? 그렇죠. 오래 사는 건 의미가 없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살면 되겠죠. 뭐 할지? 근데 이 유병욱 원장님 관점에서 보면 네. 다 헛짓이다. 그러니까요. 네. 유병욱 원장님이 진행하시는 유병욱의 시그릿에 보면 이런 얘기들은 다 헛짓이다. 그렇죠? 자, 그게 네. 쓸데없는 게 뭐냐면 네. 자, 우리 신체 구조로 봐서 네. 유전자 뭐 검사를 했다 쳐요. 네. 뭐가 너 암이 생길 거야. 뭐 이랬다 쳐요. 네. 네. 정신머리는 어쩔까요? 그러니까. 이 그거 마음보, 어쩔까요? 심보는 어쩔까요?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유전자는 뭐 100세까지 사는 걸로 돼 있는데 내가 막 뭐 어떤 사람이 막 괴로운 일이 있어서 매일같이 술을 퍼마셨어. 그러면 100세까지 살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계속 일을 시켜가지고 과로를 해서 과연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이거는 도대체? 못 고치잖아요. 타고난 성질은. 그러니까. 이 성질머리는 어쩔 거야.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죠. 술 먹으러 갔다가 한 빵 맞아 죽을 수도 그렇지. 있지요. 뭐 살아있는 게 용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무 의미 없다고 보고요. 네, 의미 없네요. 네. 이만 마치시죠. 네. 네. 자, 애들레이드에서는요, 뱀이 가정집 싱크대 관을 타고 들어와서 그 잡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에는 화장실 변기에 뱀이 들어가 있는 걸 보지 못하고 앉았다가, 물리는 일이 발생했죠. 어쨌거나.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네. 네, 날이 더워서 시원한 곳을 찾아드는 바람에 그렇다죠. 야생 동물들도 참 사는 게 힘들겠습니다. 가뭄 지역과 산불 지역엔 비를 내리고 홍수가 난 지역엔 해가 뜨길 바라면서 김 작가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조 PD님 네. 수고하셨어요. 제가 좀 수고를 했죠. 네. 네. 지금 날도 조사한 더운데. 거 보이십니까? 지금 이만큼? 네. 네, 밤잠 설쳐가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네. 네,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 목소리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러면 너무 처진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